전세 대출이 제가 그때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젊은 분들도 아니 우리 집 어떻게 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먼저. 그 얘기 뭐냐면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도를 많이 접했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구나를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작 전세 대출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죠. 정책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100% 있습니다. 저는 뭐 실수요자들한테 바로 머리 아프죠. 그냥 바로 그냥 당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었잖아요. 전세 대출 규제에 정부가 칼을 댈 때 두 분이 뭐 그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 잘 주고받다가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 나누신 만큼 그렇죠. 아마도 이 주제만큼은 예민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제한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 대출 규제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일단 통화 정책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화 정책 그리고 특히 이 양극화 현상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집값은 오르고 비수도권 집값은 내립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더 오르지 않거나 좀 조정하게 만들고 비수도권 집값은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도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과 악성 미분양 주택 때문에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방 집값은 충분히 조정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시겠죠. 지방에서도 여러분이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냥 오로지 거시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한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서울 집값은 좀 덜 오르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만들고 지방 부동산 비수도권 집값은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골자를 갖고 있어요. 뭐 이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같습니다. 그러세요? 같거나 추가하자면 서울 집값 전체가 아니라 강남하고 마용성은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게 좀 추가적인 팁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고 토지거래 허가를 문다든지 허가 지역을 좀 확대해서 묶는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거의 100% 동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또 추가 질문 드리면 지방 부동산도 비수도권 집값도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2, 23, 24, 25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수준이 적정 수준에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어떤 기능도 잘 봐야 된다고. 시장이 지금 지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거든요. 부동산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가 이 627과 상관없이요. 약간씩 그 경과에 유지하는 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더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시간이 흐르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사이에 수요라는 우리 실수요자나 잠재수요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증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를 해서 못 샀는데 이 가격은 유지가 돼 있고 내가 시간이 흘러서 소득이 들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균형 가격이 오게 되잖아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반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방 5대 광역시가 제가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버티다가 계속 내려왔다 어느 점에 딱 왔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악성 미분양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악성 미분양들이 소진되면은 이게 반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은 거기에다 조금만 정부가 뭐 미분양 매입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지방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다만 과도한 혜택은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방은 사실 좀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는데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인구 유출에 자본 유출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방이 앞으로 좋아진다, 서울과의 격차를 계속 줄인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물줄기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서울도 저는 좀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은 뭐 저는 한시적으로 매입만 해주지 말고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1년 정도 준다면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사고 지방에서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사도 지금 6만 호 정도 되잖아요. 6만 8천 호 정도 전국 미분양 네.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80%가 지방이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방 앞서서 얘기했던 근본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와 좋은 대학교 문제, 대학 병원,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만 잘 살 수는 없고요. 지금 서울이 왜 문제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인데 우리는 공급 부족에만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데 사실은 수요 과잉이고요. 지방에서 그 설날 추석 명절 때 그 고속도로 트래픽잼 생기는 거 보면 그게 다 저는 과잉 수요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저도 한 명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게 쉽진 않겠지만. 예.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양극화라는 이 문제의식은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저도 의견을 조금 첨언한다면 지방 미분양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맞아요. 심각하죠. 진짜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네. 특히 경북, 대구, 경남 정말 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미분양이 이제 상가 미분양이나 이제 아파트 미분양 다 마찬가지인데 공실이 또 다른 공실을 만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실 투성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서울 부동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 그럼요. 것도 있어요. 네. 지방에 계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지방에 계신 자산가들도 되게 많은데 그 자산가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으로만 자꾸 몰리는 그래요. 거예요. 네. 여기는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양극화라는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지방은 좀 서포트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24년 경제 전망, 25년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가 잠깐 자랑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평균 가격은 보합인데 강보합일 것이고 서울만 급등하고 지방은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걸 이제 비대칭화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비대칭화. 네,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 그 전망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는 비대칭화라고 표현한 만큼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진단과 문제 의식 하에 첫 번째 뭐 통화 정책, 공급 대책 혹은 세제 개혁, 대출 규제, 금융 정책 이런 한 4가지 틀의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에 온당한가를 가지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혹은 시중금리 하락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드시 만들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금리 하락은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네, 그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예, 그러시면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식 하에 통화 정책은 어떻게 의사결정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에서 2.5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중립금리는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추세대로 이미 이제 한은 총재가 발표했었잖아요. 발표할 때 워딩이 저는 또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했고 똑같아요. 워딩이.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네. 금리를 인하한다. 단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정책은 그때 뭐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초점은 나왔죠. 포커스가. 아,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영업자든 건설회사든 다 지금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왜? 내수가 약간 좀 다운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회복 무슨 약을 주거나 진단은 이미 됐고 약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자니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정부랑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총재가 기재부를 찾아갔잖아요. F4 회의할 때. 그게 이제 이거를 이미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온 게 금리 인하였고 그럼 거기서 요점은 뭐냐면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상금리를 스트레스 DSR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라는 게 사실 코에다 붙이면 코골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가상금리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가는 거를 경제는 살리고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 입장에서 예대 마진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거 은행이 이자 벌어먹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야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가. 네. 아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하자니 또 미국이 내려주면 그나마 명분이 쓰는데 안 내리고 있으니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여기서 또 조건이 이프죠. 정부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네. 이 부분을 아마 하는 총재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을 거예요. 네. 기재부나 이쪽에 금융위에 이 대출 정책 확실해라.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환수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드뱅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옵션을 달아줘서 은행도 이자 수익이 이만큼 들었다면 반만 먹고 반은 다시 내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금으로 출연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붙여준다라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막아주고 경제에는 좀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좋습니다. 김현 선생님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죠. 경제 생각하면 교수님 말씀처럼 안 할 맞아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올리려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기준금리는 인하하되 아마 대출금리는 어떻게든 정부와 협의해서 안 내려가도록 대출금리가 시중금리가 1금융권이 한 3.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할만하다라는 심리가 되기 때문에 3.5%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약간 휴화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금리를 섣불리 건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뭐 내년은 내년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대출금리는 저는 꽉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화 정책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 다음에 또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 독자분들도 이제 이 통화 정책이나 거시경제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되어서 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금리 인하는 진보고 왜 집값 하락은 진보고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은 보수고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죠.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도 근데 지금 그렇게 양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픕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현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야단 치세요. 아니 독자분들께 어떻게 야단치? 구독자분들 야단 그 구독자분들한테 야단 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예. 설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앙은행 여러분 한국은행 로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로비에 이만하게 그 로비가 크게 있으면 굉장히 큰 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물가 안정. 맞다. 우리 CG로 좀 보여주십시오. 물가 안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 네. 물가 안정을 위한 기구예요. 중앙은행은. 그렇죠. 근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물론 연준은 양대 책무 두 가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근데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 가혹하게 높으신 거 알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요. 지금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입니다. 네네. 역시 경기 안정 더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기 안정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에 뭐 예를 들면 가계 부채나 부동산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if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이 행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통제할 일이다. 맞아요.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과 세제 대책으로 그렇죠. 잘 통제하고 거시경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똑바로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고 나쁜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책을 좀 논하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를 지금 뭐 6.27 대책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 대책이니까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문도 교수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현재 대출 규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 대출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의 볼륨이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막 5, 60조 나왔고요. 또 윤석열 정부 때 2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뭐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받칩니다.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게 우리 한 몇십 년 역사에서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가 평소에 2배 수준을 지출했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된 주택가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청자분들이 이번 정부는 국세가 지금 많이 펑크가 나 있잖아요. 전 네. 정부에서 벌써 10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판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전세 대출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 이 상태에서 이미 뭐 DSR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담보를 차단하는 네, 주담보 쪽은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왈가왈부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은 없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제가 6년 전부터 혼자 막 떠들었는데 이제는 다 아세요. 거의 다 아세요. 네. 전세 대출이 제가 그때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네. 젊은 분들도 아니 우리 집 어떻게 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엊그제 뭐 젊은 분들 무슨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갔더니 다 알아요 먼저. 그 얘기 뭐냐면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 보도를 많이 접했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구나를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도리어 너무 급진적이에요. 없애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애면 난리 납니다. 부동산 급격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전세 대출에 대한 그 볼륨이죠. 5억이잖아요. 최소 한 대가 이거를 차근차근히 좀 뭐랄까 1년에 한 뭐 1, 2천씩 조금씩 낮추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뒤에 한 3억으로 줄 거 아니야. 1, 2천씩 낮아지면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전세 대출 DSR은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거의 하는 쪽으로 굳혀진 것 같아요. 굳혀졌는데 중요한 건 IMF에서도 그걸 권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다가 최상목 장관 있을 때 IMF에서 2월 9일 날 보고서 연례협의 보고서에 전세 그 대출 롤오버 뭐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네. 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신경 써라. 이걸 이미 받아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세 대출 DSR에 대해서 중요한 건 현재 정부든 전 정부든 국회의원분들이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속으로는 반대하겠죠. 속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제가 볼 때 전세 대출은 충격이 없는 선에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 나머지 대출 규제는 지금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그냥 적정하다.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국가 아까 뭐 금리 얘기도 말씀 나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전세 대출만 조금 케어해 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덩어리다.
저는 그래요. 예, 암덩어리라고 그렇다고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이거를 급격히 전세 대출을 없애거나 하는 것은 큰 요동이 치니까 좀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현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매매하고 전세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는데 급진적인 건 안 된다. 시장에 너무나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DSR도 점진적으로 저는 점진적으로 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가지고 조금씩 적응하도록 왜? 신혼부부들이나 집주인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나 또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그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전세 대출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매매 대출은 지금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했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디딤돌 버팀목까지 이런 부분을 좀 저는 현실화해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건 우리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민생 쿠폰 같은 경우도 한 번 주면 복지도 한 번 주면 계속 주길 바라듯이 묶었는데 이거는 사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그렇고 디딤돌 버팀목은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거를 살짝 풀어주게 되면 또 풀어준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민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엉뚱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도 있겠다. 필요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두 분과 함께 두 전문가 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 진단하에 어떤 정책이 맞을까 통화 정책 논했고 이제 금융 대책, 대출 규제를 논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세제 그리고 공급 대책을 가지고 논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정위나 그 고위공직자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또 자문회의를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이게 서울로 부동산을 쏠리게 하는 현상을 막거나 또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대출 규제를 또 강력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분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물론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대출 규제를 선언하기 전에 신한은행부터 대출 규제 제도를 채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랑 이제 소통을 해서 이제 매주 정례 회의가 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하는 회의가 거기서 이제 신한은행부터 그리고 이 은행을 1금융권 내에서는 신한은행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산시켜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제가 판단 내려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도 결국 전세 대출 때문에 이 갭 투자가 활성화됐고 말씀하신 대로 뭐 투기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게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만들고 약순환이 약이 되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그게 정책적으로는 맞다. 연착륙을 이룬다면. 근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작 전세 대출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없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100% 있습니다. 저는 뭐 실수요자들한테 바로 머리 아프죠. 그냥 바로 그냥 당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었잖아요. 전세출을 알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전세 살고 계신데 그분들 갑자기 펑크가 나면 혼동이 오잖아요. 한 분이 아니라 시장에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러면 5억에서 3억으로 줄이고 더 폐지하면 더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금 5억이에요. 자, 아까 소선님이 그런 얘기 주셨잖아요. 방향성을 줘야 된다라고. 전세 대출이 좀 문제가 있으니 3억으로 줄이겠다. 물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나중에 맞추고, 그럼 3억으로 줄이면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3억으로 줄이는 건 어떻게 줄이냐 이거예요. 내일부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10년을 두고 1년에 2천만 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다우닝. 그럼 부담이 안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뭐 근데 이분들은 또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4년 동안 4년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유지해요.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4억 8천인 거예요. 네. 후년에는 4억 6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10년이 흐르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년을 보낸 분은 딱 돌아보니까 전세값들이 약간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거죠. 가격이 내려와서 내가 4억을 대출 안 받았어도 5억을 안 받아도 4억 6천 되어 있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스텝바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진전환은 절대 안 되고 10년 뭐 길면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신호를 주고 시행하면 제가 볼 때 제일 좀 안정적으로 이거 엄청 고민해서 만든 대안이에요. 제가 네. 그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김현수 선생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뭐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는 전세 대출이 이제 뭐 10년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소득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성북구의 전용 50구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주거의 질, 더 소형으로 가거나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라도. 10년 뒤에는 다운돼 있죠. 다 같이. 근데 두 번째 걱정되는 거 다운이 안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데 전제를 하는데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면 주거의 질이 급속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아니죠. 그건 제가 반론을 얘기할게 보세요. 전세 대출 올릴 때마다 집값이 그럼 때로 떨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단순한 생각하세요. 내리면 내립니다.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아직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이건 안 해봤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MB 때요. MB 때 1억 전세 대출했다가 2억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리니까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놀래가지고 1억으로 줄였습니다. 전세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 거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5억이 3억이면 현찰이 없는 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 공급사. 그게 이제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10년, 15년을 두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거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월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우려로 말씀드리고 그것도 추가드리면 월세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마치 부담이 느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은 내려오니까 일단 월세를 올려서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 시기를 봐야 돼요. 5년, 10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세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의 차이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계를 갖고 시장에 신호를 주면 충분히 시장은 거기 순응할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전세 대출 규제에 정부가 칼을 댈 때 두 분이 뭐 그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 잘 주고받다가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 나누신 만큼 그렇죠. 아마도 이 주제만큼은 예민하죠. 예민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 견해를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저도 보탤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한문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전세 대출의 칼을 대면 전세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값 안정화 칼된다는 표현보다는 예. 전세 대출을 조금 축소하면 하면 그리고 이게 또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값 안정, 전세 가격 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시지만 저는 이제 100% 확신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전망도 된다. 근데 이제 김인만 소장님 말씀처럼 100% 정책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처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 어떤 그 잠재적으로 그 특히 교육 수요 때문에 잠재적으로 전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 전세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서 거기에 살 수 없는 세입자들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전세 세입자로 살고자 하는 그 잠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오히려 더 과열되고 특정 지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100% 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땐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저도 그 부분 걱정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덜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러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네, 저는 의견이 뭐냐면요. 저는 항상 그 뭐 10년 정도 전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문 쓰고 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고서 보시면 주거 안정 방향 뭐 이런 겁니다. 네, 정책의 이름이.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이듯이 국토교통부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제 소신이니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안정이냐 주거 안정이냐를 논했을 때 가격 안정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거가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투기자냐? 투자자냐? 1주택자냐? 무주택자냐? 누가 주거 불안이냐? 그럼 무주택자가 주거 불안하다. 근데 이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주거 불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제한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거시경제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거시경제적으로는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그 실 전세 거주자들은 이 전세 대출에 기대어서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거주자들은 이것이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쩌면 이 이재명 신정부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무주택자들께 어쩌면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는 또 다른 혼돈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100%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이 전세 대출 규제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제가 추원으로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 주장과 이제 약간 다른 말씀들 주셨는데 초등학교 나오신 할아버지가 집이 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해서 기사만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왜 그럴까요? 이분은 아무런 부동산 지식이 크게 있던 분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거예요. 아, 전세 대출이 오르면 무조건 집값 뛰는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규제한다 그러면 얼마나 내려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 보증한도 10% 줄인다니까 걱정하고. 저 이렇게 좀 현문우답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 교수님이나 소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한 예를 반출해서 생각해 보시면 길게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주거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전세 대출이 문제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부 당국자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 규제도 쉽게 내놓기는 저는 어렵겠다. 세제 개편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첨언을 또 드려본다면 전세 대출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전세 거주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제약한다고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직자들도. 그렇죠. 근데 정작 대출에 의존해서 정말 어렵게 그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실거주자 그 한정된 분에게 있어서는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요. 하는 그 주거 선택의 자유? 아니 그러니까 4년을 유예한다니까요. 4년을 유예해서. 그분은 했으니까 4년 동안 그냥 놔두시는 거죠. 유예한다고 그게 될 문제는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너무나 계속 리스크가 이 크다는 문제를 거죠. 우리나라의 암덩어리를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무주택자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제가 젊은 모임에 가서 설명을 한 5분 하고요. 천일의 칠면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 대출을 안 받았으면 전세가가 올랐겠냐? 안 올랐다고 다 알아요. 머리로. 네. 그럼 끊으면 근데 저희는 어떻게 받아요? 딱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천일의 칠면조가 매일 밥을 주는데 천일째 잡혀 먹는다.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을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영원히 집 못 산다. 네. 잘 판단하셔라. 그러면 바로 태도들이 바뀝니다. 젊은이들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스마트합니다. 네. 다 압니다. 경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두 분조차도 정확하게 리포팅이나 이런 거 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한다라면 제 의견은 어쩌면 동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 늦깎이 처녀가 막 집안 어른인들이 막 시집 가야 된다. 막 시집 갔을 때 뭐 이렇게 된다.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늦깎이 처녀 입장에서는 나도 시집 가고 싶어. 나도 결혼하고 싶어. 만나기 어려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당면한 사람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변 사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잠깐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나 우리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 3자 그 당면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살고 있는 분 엄청난 주거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됩니다. 불안이 굉장히 커질 수 왜냐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죠. 아니 4년 동안 유예해 준다니까요. 저 안 되면 6년 유예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안 되는 쪽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그럼 10년 동안 그 값에 살으라 그래요. 여기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신규 진입하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논리적으로 된다는 보세요. 점이지. 지금 내가 살고 있어. 그래 당신 그렇게 저항이 있다면 그 돈으로 그냥 살아 계속. 신규 진입하는 사람 낮춰줘서 10년 뒤에 3억이면 전세값 내려와 있죠.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됐죠 얘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반론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론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문도 교수님 그냥 우려를 전달하는 거죠.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데 리스크. 저는요 당사자. 왜냐하면 이 공직자분들하고 이제 이런 회의할 때 전혀 저항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스러운데 저항이 없을 거라고 90%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정책 큰일 난다. 저는 공직자 아닌데. 애를 위해서 교수님 아니신데 교수님만 해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을 연착륙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걸 제안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 줬다가 뺐으면 저항이 있습니다. 자녀 용돈 주다가 너무 많이 준 거 같아요. 버릇 나빠져. 줄이면 어떤 식으로든 저항은 있습니다. 저도 심사숙고해서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적절한 그 늦깎이 처녀 사례를
적절한 사례가 아닐지 모르지만 사례 맞습니다. 막 떠오르는 주제가 아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세가 민감한 건 사실이네요. 예,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토론 부동산 100분 토론의 대토론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할 한 20분 동안 대주제가 자 여러분께 잠깐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해봤고요. 그리고 다소 전망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동해야 될까 통화 정책 관점에서 고민해봤고 대출 규제라는 금융 대책 관련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인데요. 세제 개혁 그리고 네 번째가 주택 공급 이겁니다. 근데 주택 공급이 먼저 상대적으로 간단하니까 주택 공급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혹은 실현 가능한 대책인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예전에 270만 원 뭐 나왔었잖아요. 그건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레이지 정책이라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둘 다 뭐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봤고 말씀드린 공직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이번에 발표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택지를 조성했잖아요. 조성하고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게 한 18만 원 되고 공공택지개발지구가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상이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로드맵을 어떻게 잡을지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발표한 것 같은데 몇 개 뭐 몇만 원 해가지고 지금 만호 단위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몇 개 유휴부지를 가지고. 근데 그런 뭐 이렇게 찔끔찔끔 정책보다는 종합적으로 그죠? 통합 대책으로 다시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 되신 분이 성향 자체가 실현 가능한 것만 발표하는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 쪽 그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대책. 그러면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니까요. 오늘 합동으로 발표했나요? 합동으로 같이 유휴부지는 기재부가 소관이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게 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로드맵이 나온 걸 발표한 건지도 좀 의문이 갖고 오늘 발표한 거는 몇만 원 두 가지만 두 지역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신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 유휴부지에 대한 전체 로드맵 다 되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그러고 나서 나온 거는 국민들이 좀 믿을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옛날처럼 뭐 말만 하고 관두겠지 하고 신뢰성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의견 감사합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건 전 공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출 규제도 이미 나오기도 했고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드맵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대출 규제는 급하니까 이제 일단 나왔고 지금 로드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로드맵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녀한테 훈계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잔소리하면 더 기분 나쁘다고 하거든요.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재부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적은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숫자 유휴부지 몇만 원 태릉 CC 발표 많이 했잖아. 5년 동안. 그거 뭘 했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뻥칸 때린 거 아니야?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마곡지구 아마 하나 한 것 같고 유휴부지. 그러면 지금 또 똑같이 유휴부지 발굴하고 몇만 원? 문재인 정부도 했잖아. 그거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보여줘. 보여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적은 문재인 정부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국민들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라는 안심된 심리가 작동이 되면 기다려줘요. 어차피 입주 물량 내년에 안 나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는데 기대감의 반대는 실망이라고 했잖아요. 기대감을 잔뜩 줬어요.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기대감 나오고 있잖아요. 뚜껑을 열었는데 이건 뭐야?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거든요. 정부 생각보다 더 빨리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잘 만들어야 되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MB 참고를 좀 해보면 세곡 내곡 등의 보금자리 주택 처음에
반값이 돼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쵸. 2만 세대가 나오면서 안정이 돼버렸거든요. 그쵸. 저는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숫자가 중요하지도 않고 서리풀지구 작년에 개발했잖아요. 1년 동안 뭐 했지라고 하는데 서리풀지구에 2만 3만 호 2028년까지 우리 분양할 거야. 내년에 사전 청약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아 이거 하는구나 라고 되는데 어디에 몇만 호 발표되고 시간만 끌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은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기다려줬습니다. 2번 기다려주고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행의 결과를 보여줘야지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상당한 부작용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걸 이제 우려를 해주시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당장 오늘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은 비수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 주택이 문제니까 지금 주택 공급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서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실제 공급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보통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 보실 때. 실제로 아파트 공급이 지금 착공 들어가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네. 거죠. 기대십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몇 블럭에 최근에도 남양주 왕숙이 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한 건지 사전 청약은 몇 개를 한 건지 나머지 물량은 언제 몇 블럭이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걸 쫙 정리해서 로드맵을 그렇죠. 딱 알려주고 어디에는 몇 년도에 분양을 할 거고 우리 사전 청약 다 할 거야. 연도별로 예를 들자면 내년에 가을 뭐 10월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통합 청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전 청약 뭐 내년에 2만 호, 맞아. 2027년에 2만 호 이런 식으로 딱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 국민들은 기다려 준다니까요. 네. 근데 이게 뻥카라는 걸 아는 순간 순식간에 그냥 기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네. 그럼 김인만 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문도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신 말씀이고 네.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도대체 언제 되냐 이 개념에서 보시면 이제 그 MB 정부 때도 그 반값에 분양하는 거 딱 보여줬는데 그 입주는 4, 5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 5년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예, 소장님, 예. 저도 마찬가지. 맞아요. 공급 대책을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입주는 못하지만 네. 이걸 보고 충분히 시장은 안정될 수 있는 베이스가 다 돼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정부가 어떻게 뻥카를 날리지 않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들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진짜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주면 네. 시장은 말씀대로 이재명 정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큰 진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교차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정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주택 공급을 고민하는 정부 입장에서 네.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뭐 폐지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종류의 추가 주택 공급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까지 손대는 것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재건축은요 어차피 서울시하고 구청이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네. 시그널만 주면 돼요. 시그널이 뭐냐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 폐지 못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다가 이중 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부과하기도 어려워요. 구청장들 부과 못합니다. 부과하는 순간 지방선거에서 끝나요. 왜 3억 5억을 누가 냅니까? 안 내면 압류 걸고 공매 넘겨야 되는데 그 공매 넘긴 초과이익을 안 낸다고 공매 넘긴 구청장이 선거에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안다면 저는 우리는 공급을 위해서 폐지할게. 우리 민주당 철학 공급이 더 중요해. 흑묘 백묘 뭐가 중요해. 라는 걸 하나만 딱 던져주게 되면 시장에 시그널을 주거든요. 네. 이게 찔끔찔끔 나오지 말고 한번 딱 발표될 때 처음에 한번 제대로 쫙 청사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이제 수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뭐 시그널도 줄 수 있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건 오히려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거든요.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현장별로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저 같으면 재건축 현장별로 네. 이미 사업성 분석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모으고 현장별로 조합원 동의율 상태 다 체크하고 그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 현장은 조금만 서포트를 해주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겠구나. 그건 첫째가 뭐예요? 동의율이 이미 완비단데 완비됐으나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긴 제가 볼 때 1순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줘서 사업성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멸실되는 반감 효과가 있지만 3년 뒤에는 공급이 된다는 또 기대 심리에 대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럼 10개를 부시고 그럼 10개가 한꺼번에 부시면 멸실 물량이 많아지면 집이 갑자기 모자르잖아요. 그럼 순환 개발의 또 원칙에 맞춰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뭐 뭘 도와준다, 이런 뭐 TV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의 지금 순환 개발상 어떻게 로드맵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현장 중에서 동의율이 높은 데부터 해서 정리를 다 해서 A, B, C, D 이쪽은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서울시랑 협의해서.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쪽 지역은 동의율이 안 되니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네. 그럼 여기는 집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여기는 바로 실행이 되니까 오르고 자시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훅 가잖아요. 조합원 관리처분 끝나면은 뭐 일단 거래가 일단 중지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깊이 연구하고 좀 늦게 발표하더라도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만 시키면 다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재건축 재개발 왜 웃으세요? 재건축 재개발 나왔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들 많아요. 몇 사람만 세나 사람 모이면 정리 싹 합니다. 그러고서 공직자 그러면 서포트 해주면 되잖아요. 네. 공직자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셔서 몇만 원 계산하고 맨날 발표하는 건 몇만 원밖에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몇만 원 하면 뭐예요? 네.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성 기여 원칙 뭐 썼지만 결론은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좀만 더 좀 받아준다. 본격적인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딱 발표하면 신뢰가 확 있지 않나요? 여기는 바로 되고 여기는 동의율이 20%인데 사업 바로 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되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국민들이 재건축 재개발도 이게 체계가 있고 순환 개발이구나 인지하고 그러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좀 진정심도 가질 거고 속도도 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토론하고 네네.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공감하는 게 제 생각에는 기습 작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그렇죠. 안내하고 묵직하게 맞아요. 모터보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항공모함처럼 굵직하게 그렇죠. 지금 항공모함 만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딱 만들어야죠. 이거 뭐 맨날 돛담배 띄우고 뭐 이런 답이 없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돛담배 띄우듯이 하면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하는 뭐 36번의 정책 발표랑 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돛담배 너무 많이 띄웠어. 저희가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세제 개혁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견 먼저 드리고 두 분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제 개혁의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주택자 세제 규제인데요. 저는 지금 이건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냐면 1번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억지로 상속받은 초가집까지 포함해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아버님으로부터 억지로 상속받고 싶지 않은 초가집까지 포함해서 집을 세 채 갖고 있으신 지방에 다 합하도 10억이에요. 근데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100억이에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나 갖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막혀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방 비수도권에 더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상대적인 매수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다주택자의 규제 범위 내에서 마치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다주택으로 카운트 안 하잖아요. 네. 상가도 그렇고. 네네. 마치 그런 것처럼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나 과도하게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비수도권의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범주에 이 비수도권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의 다주택자 제도를 개편하면 상대적으로 서울로의 일방적인 돈의 쏠림을 또 상대적으로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수정과 조언 주셔도 좋고 다른 별도의 세제 개혁 제안을 주셔도 좋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김현 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공감하는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사실 네. 주택수 의미가 없잖아요. 지방에 3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보다 서울이 뭐 15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오히려 지방 역차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고 똘똘한 한 개만 가지고 가잖아요. 아유 됐고 나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갈래, 내가 무슨 투기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액으로 합쳐서 그냥 하나로 뭐 3억짜리 세 채든 5억짜리 세 채든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하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이나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또는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좀 빼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집 있는 사람들, 부자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야 공급 어차피 안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빨리 나오는 건 매물이야. 집주인이 매물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보유세. 보유세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네.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들 네. 제일 부담스러워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생기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를 저는 1년에 5%포인트씩 한꺼번에 60에서 80은 너무 과해요. 뭐든지 급진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맵을 제시하죠. 1년에 5%씩 80%까지는 올리겠다. 단 저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는 게 그거잖아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까지 올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안 팔아. 난 버틸래. 마음대로 해. 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려주고 보유세 살짝 올려주게 되면 저는 무조건 매물 나온다고 봅니다. 매물 나오면 공급 물량 빨리 안 나와도요, 의외로 시장이 빨리 안정될 수도 있거든요. 안 파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않겠죠. 근데 일부는 파시는 분들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이 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춰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철학이 없잖아요.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거래세를 내려주는 게 맞고요.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보유세를 내려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철학이 없어. 집값 오르니까 올려. 집값 떨어지니까 다 내려. 이게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철학. 우리는 보유세는 선진국도 올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맞아. 단 거래세는 내려줄 거야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실행을 해준다면 저는 역시나 공감.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두 글자거든요. 공감이 되면 안 불안해요. 기다려줘요. 공감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냥 각자 도생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 가면 안 된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소장님 의견이랑 120% 동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3천만 원짜리 차 세대가 있어요. 뭐 영업상 어쨌든 뭐 하가 있다고 치고 그 한 9천만 원씩 돼요. 이 세금하고 스포츠카 한 대 세금하고 스포츠카 2억짜리면 더 비싸잖아요. 실제로 계산해도 비싸요. 네. 근데 왜 집은 다르죠? 이건 이제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네. 이건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2번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지금 수사님 말씀처럼 이 철학은 없고 수학만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이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고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로드맵을 국민과 이제 함께 가는 형태로. 그렇죠. 시대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깊이 연구를 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보유세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가 적정 수준 OECD 수준 올리고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소유자들이
적정선에서 양도세 부담 없으니까 팔 때 쉽게 팔아요. 이렇게 좀 시장과 뭐랄까 시장과 좀 정합성을 갖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뭐 중과 때리고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이건 사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심도 있게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제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중에 그분들 얘기들을 공직자들이 좀 많이 들어서 자기들이 좀 같이 반영해서 한다라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세제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주동산도 안정됐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소장 의견에 120% 동감, 교수님 의견에 130% 동감. 합의 250%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걱정했습니다. 왜요? 치고받고 싸울까봐. 농담입니다. 농담. 싸우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들싸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재밌게 표현해 본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대동단결돼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저희 채널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이런 뭐 어떤 것이 특별히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이런 것들을 갖가지를 그렇죠.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쓰러지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끝으로 두 분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에 대동단결돼서 굉장히 좋았고 저는 마음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마음은 똑같은데 서로의 또 약간 방향성은 그렇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서민들, 또 우리 구독자들도 또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 세입자들도 각자만의 주관을 좀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너무 좌우 편향되지 말고 자기만의 가치관, 전략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도 교수님. 대한민국은 IMF가 왔어도 글로벌 금융이 왔어도 굳건하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좀 머리 아프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교수님이 좋은 토론에 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또 더 정리되고 아까 말씀 주신 위험 부분들도 제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결론은 이제 한 마음인데 다 이 시청자분들이나 뭐 교수님이나 저나 다 같은 한 마음일 거예요. 다만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공직자분들이 좀 같이 한 마음이 된다라면 제가 볼 땐 우리 청년들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요번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 토론 혹시 보셨으면은 저희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이 민초들 또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끝으로 우리 경익남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드리면 어려운 자리고 또 바쁜 시간 어렵게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중요한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의견들, 여러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저를 이제 살찌우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